네, 2021년 5월 25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우리의 외교부 장관 정의용 싱하이밍, 한국에 있는 중국 대사죠. 정의용 싱하이밍 추방 검토할 수 있나? 좀 센 제목이죠.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지금 싱하이밍이 계속 내정 간섭을 하고 있는데, 내정 간섭하는 중국 대사 제재해야, 이게 오늘의 제목입니다. 어제 24일 싱하이밍 대사가 중국 공산당 100년과 중국의 발전, 그런 세미나가 열렸답니다. 중국 공산당 100년이 되고 중국이 발전한 세미나를 대한민국에서 왜 합니까? 누가 주최했는지 좀 알아볼까 하다가 말았는데, 한중국 관계 몇 년도 아니고 중국 공산당 100년? 참. 어쨌든 여기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우리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관심을 갖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 성명에서 중국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중국을 겨냥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지는 않는다.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인데 그것도 공동성명에 나와 있다. 조금 있으면 우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공식 입장을 얘기할 것이다. 우리는 한미 공동성명에 나온 정상회담을 아쉽게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좀 자제하긴 했지만 폭발하기 직전인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베이징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항상 이렇게 정례 브리핑을 하죠. 중국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가 언급된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 그랬고요. 이 정례 브리핑은 거의 공식적인 설명입니다. 대만 문제는 순수한 중국의 내정이고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 관련 국가들은 대만 문제에 대한 언행을 신중히 해야 하며 불장난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대만이 중국의 일부이니까 대만 문제는 거론하면 내정 간섭이라고 하는 건데, 한미 공동성명에서는 대만 해협을 거론했습니다. 대만 해협은 국제해협입니다. 국제해협은 모든 나라가 항행의 자유가 있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곡해를 해가지고 말을 바꿔서 이야기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외교 관계는 1992년 한중 수교 공동성명을 토대로 합니다. 국가 간에 조약도 있고 협약도 있고 공동성명 지침도 있는데 한번 맺은 약속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 한중 공동성명, 수교, 공동성명, 저는 복교라고 이해를 하는데, 왜냐하면 청나라와 관계를 맺었던 걸 다시 국계 비준 없이 했기 때문에 복교라고 보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일항에는 뭐 서로 외교 관계를 맺는다. 별 내용이 그렇고. 두 번째 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양국은 유엔 헌장의 원칙들과 주권 및 영토 보존의 상호 존중, 그리고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정 불간섭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서로의 영토를 인정해야만, 가장 그래야 서로 외교관계를 맺을 수 있죠. 싸우지 않겠다, 쳐들어가지 않겠다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내정 불간섭 반드시 약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유엔 헌장을 지킨다는 건데, 유엔 헌장을 지킨다는 거는 지금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잖아요. 유엔 체제가 지금 만든 게 남북한의 정전입니다. 유엔이 관리하고 있어요. 남북한은 유엔 관리 하에서 독립국가를 만들려고 하다가 공산 세력인 소련하고 공산주의자 김일성이 반대해서 분단으로 간 겁니다. 지금 이 땅의 주사파들은 자꾸 이승만이 분단으로 갔다고 하는데, 유엔 주재하에 선거 50선거를 반대한 거는 4.3 운동 했던 남노당 세력하고 아예 그 선거가 못 들어오도록 했던 북한 공산주의자입니다. 좀 똑바로 알고 떠들었으면 좋겠는데. 어쨌습니다. 근데 어떤 유엔 헌장을 지키는 건데,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분단되고 난 다음에. 또 그것도 지금 유엔이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문재인 정권이 원한 대로 종전선언을 하고 남북이 통일되는 관계로 쉽게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미 국가 간의 약속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황에서 이게 이제 우리 쪽에서는 우리는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를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의 중국만 있고 원 차이나 인정했죠.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외교관계를 끊었죠, 대만과. 그러나 대만 해협은 별건입니다. 이걸 중국이 말장난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 외교부가 뭐 오늘 우리 외교부 대변인이 어떤 브리핑 할지 모르는데 따끔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 4항. 뭐 4항은 뭐 그렇고 5항이 중요한데, 이때는 중국이 인정하는 겁니다. 중국은
한반도가 조기에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한민족의 염원임을 존중하고, 그 중국은 원 코리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통일이 염원이란 것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가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한다 그랬습니다. 자, 외세의 개입 없이 한국이 단독으로 그리고 평화적으로 북한 민주화를 통해서 통일하는 건 지지하는 겁니다. 중국은. 이때도 우리가 이걸 하는데 중국이 반대하면 크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교가 됐는데, 이때 한중 관계는 92년도죠. 양쪽 관계를 우호 협력 관계로 했습니다. 이 국가 간의 관계에도요, 우리도 왜 친구들 만나면 친소 관계가 있잖아요. 아주 절친도 있고 뭐 대면대면한 사이도 있는데, 국가 간에도 그런 단계를 만듭니다. 처음 하게 되면 그냥 우호 협력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8년도에 우리나라 중국에 많이 투자하니까 중국이 좋아가지고 21세기를 향한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자고 합니다. 김영삼 정권 때죠. 그리고 노무현 정권 때죠.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을 시킵니다. 2003년도. 그리고 2008년도 이명박 정부가 맞을 겁니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확 끌어올립니다. 국가관계를, 외교관계를 간략히 설명해 드릴게요. 국가와 국가관계에서 가장 친한 거는 동맹입니다. 군사동맹. 이 동맹은 외교로 하는 게 아니라 군사로 하는 거거든요. 국방부가 맺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국가관계에서는요, 국방 분야가, 군사가 외교부가 하는 외교보다 한 단계 위입니다. 더 본질적인 겁니다. 외교관들이 많이 노력하지만 결국 그 외교를 서포트하는 거는 군사적인 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각 주요 국가들에서는 외교부만 외교를 한 게 아니라 국방부, 그땐 국방부가 아니라 각 나라가 육군부, 해군부 이렇게 각 군별로 두고 있었죠. 그들이 스스로가 외교를 했어요. 근데 더 강력한 외교는 군사 분야의 외교입니다. 무관들이 하는 거.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라가 일본, 이탈리아, 독일이지 않습니까? 주축국이죠. 이 주축 동맹을 맺은 게 누구냐? 무관들이 한 겁니다. 대사들이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사들도 외교를 맺는데, 대사 내지는 또는 뭐 외교부 장관이나 차관이 가서 맺기도 하는데, 일본과 소련이 공산국가이고 이쪽은 뭐 자본국가였죠. 일본은 중립조약을 맺어요. 서로 안 싸우기로. 그 조약은 누가 맺었냐? 일본 외교부하고 소련 외교부가 맺은 겁니다. 그럼 두 나라는 절대로 싸우면 안 되는데 2차 대전 말기에 소련이 일본을 쳐들어옵니다. 일소 중립조약을 파기해버렸죠. 그죠? 이건 뭐냐? 이 외교관계가, 외교부가 맺는 조약보다도 군사조약이 훨씬 더 세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소련은 미국과 더불어 연합국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연합국과 맺은 조약을 더 우선시한 겁니다. 때문에 지금 일본은 이 일소 중립조약을 소련이 어겼다고 계속 지금 러시아에 항의하면서, 그때 러시아가 일본 북쪽에 있는 섬 4개 조그만 거 가져간 걸 내놔라 지금 아직까지도 앙앙거리고 있는 겁니다. 2차 대전 이전까지는 해군부, 무관부가 외교에서도 국방에서도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중심이 돼서 전쟁을 일으켰다. 그게 바로 군국주의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각 나라가 육군부, 해군부 통합시켜서, 미국이 먼저 한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공군부까지 통합시켜갖고 국방부를 만들었고, 국방부를 힘을 많이 줄인 겁니다. 그리고 외교관으로 가 있는 대사 밑에 무관을 집어넣은 거죠. 또 각 나라가 그 후에 정보부를 만들어 정보부 요원들을 파견하는데 이분들도 그 밑으로 집어넣습니다. 형식상으로. 그러나 사실상 가보면 무관부 독립, 정보기관 요원들 독립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국방부의 힘을 줄이고 했지만은 지금도 주요 국가들이 딱 협상을 할 때는 2+2 회담 하잖아요. 외교부 장관만 나가는 게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 같이 갑니다. 한미 간의 2+2 회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 간에서는 군사동맹이 어떠한 국가관계보다도 제일 중요하다. 이걸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이 협력 동반자 관계. 그 아래가 협력 관계입니다. 처음에 한국과 중국이 맺은 게 협력 관계였죠. 그 다음에 협력 동반자 관계로 갑니다. 협력 동반자 관계에도 몇 단계가 있어요. 제일 높은 게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그 밑이 전면적 또는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 그 아래가 뭐 기타 등등으로 표현한 협력 동반자 관계인데, 우리는 김영삼 정권 때 중국하고 21세기를 향한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정권 때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이명박 정부 때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면 동맹을 빼고 나서 가장 높은 국가 간의 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봅니다. 한중이 그까지 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이 협력 동반자 관계는 뭐 전략적까지 아무리까지 오더라도 이거는 동맹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거는 뭐 거의 유치원생하고 대학생, 대학원생 차이입니다. 그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 동맹은 왜 그러냐? 어느 하나의 적을 놓고 둘이 같이 피를 흘려 싸웠고 내 생명에 중요한 정보를 이쪽에 알려주고 또 내가 받은 겁니다. 제가 한동안, 요즘은 안 하지만 한동안 바위에 관심 많을 때 저기 걸어주고 땡겨 하면 뭐 믿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친구가 이런 풀폭에다 걸어놓으면 쑥 빠지면 저는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바로 동맹관계입니다. 목숨을 같이 거는 거죠. 동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국은요,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상당히 중요한 나라가 맺으니까 그런 나라들은 중국을 위협할 수 있거나 중국하고 거래가 있을 수 있는 큰 거래가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주로 중국은 그때만 해도 공산화, 지금도 공산국가지만 핵을 가진 나라하고만, 그러니까 즉 러시아, 뭐 미국 이런 나라하고만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었죠. 지금은 이제 많이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중국과 소련은 군사 동맹을 아니었습니다. 동맹 관계는 북한하고 중국, 북한하고 소련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6.25 전쟁 때문에 양국으로 혈맹을 관계를 맺었기 때문인데, 그러한 북한하고 소련 간의 군사 동맹 관계는 러시아가 등장한 이후에 93년도인가 그게 파기가 됩니다. 그걸 특정 보도했던 게 동아일보의 황유선 기자죠. 네. 근데 중국은 아직까지 북중 관계의 혈맹 동맹 관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중국과 러시아 관계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입니다. 그럼 중국은 북한하고는 혈맹 동맹이고 우리하고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니까 이건 뭐 좀 이상한 거죠. 두 집 살림 하는 거죠. 그죠? 그것도 상당히 넘버원, 넘버투 관계로 좋습니다. 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도 거기도 또 격이 또 다 나눠집니다. 왜냐? 그리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굉장히 보편적이 됩니다. 옛날에는 아까 중국처럼 핵을 가진 나라하고 맺었는데 이제 보통 나라하고 다 맺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중국은 물론이고 러시아하고도 맺었고요. 인도하고도 맺었고 유럽 전체 연합, EU하고도 맺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맺었느냐? 이제 점점 전쟁이 없어지니까 교역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되면 무역을 하게 되는데 무역을 할 때 가장 좋은 게 최혜국, 가장 많은 대우를 주는 겁니다. 관세를 조금 부과하는 거죠. 더 좋은 거는 아예 관세를 없애는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자유무역 협정을 맺어서 FTA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최혜국 대우하고 이 최혜국 대우가 제국주의의 산물이라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혜국 대우하고 먼책 특권이라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가 외국에 가게 되면 아예 내가 잘못을 해도 그 나라 법으로 처벌받지 않는 게 면책 특권이잖아요. 이게 제국주의의 산물입니다. 1차 대전 이전까지는 제국주의 국가들이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나 최혜국 대우 해줘, 면책 특권 줘 그럽니다. 그러면 그걸 안 주면 한 방 싸워갖고 강제로 맺게 하죠. 영국이 아편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중국과 남경조약, 그 다음에 일본이 우리한테 운양호 사건 일으킨 다음에 강화도 조약 맺어가지고 이 둘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영국 물품을 아주 싸게 중국과 조선에 팔고, 또 그 두 나라에 가 있는 영국인들하고 일본인들은 죄를 지어도 처벌을 안 받습니다. 그들이 모여 사는 곳은 조선이나 중국법이 타치하지 못하는 조개지가 되는 거죠. 나중에 조개지가 커지면은 할양을 받게 되고, 할양받게 되면 거의 준 영토고, 나중에 할양받게 되면 영토가 되는 거죠. 네. 그게 홍콩 뭐 옆에 있던 침사추이 그런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은 많이 줄어들어서 면책특권은 각 나라에서 파견한 외교관한테만 주고, 각 나라에서 간 사람들, 상사 주재원이나 뭐 기자 특파원으로 간 사람, 관광객한테는 지금은 안 주죠. 면책특권은 굉장히 제한했지만 최혜국 대우는 그대로 유지해서 지금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나면은 최혜국 대우를 서로가 줍니다. 제국주의 때는 특별하다는 게 지금 보편화된 거죠. 그런 식으로 국가관계가 발전하니까 전쟁이 없어지는 겁니다. 한 발 더 나서 FTA 맺으면 자국과 같이 막 우리나라에서 경상북도에서 충청북도로 가서 교역할 때 뭐 제한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게 교역하는 거죠. 이렇게 교역을 자유롭게 해도 맺지 못하는 게 군사동맹입니다. 이 동맹의 가치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586 중에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동맹은 공동의 적이 있고 같이 피를 흘려 싸운 다음에 맺을 수 있는데 그것도 반드시는 아닙니다. 북한과 중국은 6.25 전쟁, 우리와 미국은 6.25 전쟁 통해서 동맹을 맺었는데 같이 싸웠다고 맺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과거 월남전 들어갔죠. 또 이라크전, 걸프전, 아프간전 들어갔지만
그 뭐 쿠웨이트하고 이라크하고 아프간하고 동맹을 맺어주나요? 안 맺어줍니다. 근데 우리만 맺었습니다. 이게 독특한 건데 이게 이승만의 탁월함입니다. 외교의 천재, 외교의 귀신. 그래서 이승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때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미국하고 상호 방위 조약을 짓냐고요. 미국이 불리하면 우리가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참고로 우리 한미동맹하고 미일동맹을 많이 비교하는데 미일동맹은 우리 한미동맹에 비하면 격이 확 떨어집니다. 왜냐? 우리는 6.25 전쟁 당해서 미국 들어와라 그래서 이렇게 도와달라서 싸운 거지만 일본은 미국하고 싸웠고 완전히 박살나서 졌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맺은 미일 안보 조약입니다. 동맹 조약이 아닙니다. 급이 뚝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훨씬 대등한 국가관계로 맺은 거죠. 일본은 패전 국가로 맺은 거예요. 그리고 미국과 독일도 동맹이었는데 그 미독 동맹은 미일 동맹과 성격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안보 조약에 의한 건데 근데 거기에는 안보 조약이 없어요. 왜 그러냐? 그 미국과 독일 동맹은 나토 차원에서 맺은 겁니다. 나토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나토하고 유엔이 한 뿌리에서 나옵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이 유럽에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영국이 얻어 터지죠. 프랑스는 이미 항복해버렸고. 그러니까 처칠이 배를 타고 프린스 오브 웨일스라고 하는 배를 타고 자기네 영토인 캐나다에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도와주시오 하고 부탁합니다. 그 대서양 선언이라는 게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게 연합국, 유럽전선에 참여하는 연합군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나토로 발전하게 되고 유엔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건 나토가 만들어질 때 서독이 거기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독은 미일 안보조약 같은 걸 맺지 않고 들어오지만은 한미 동맹에 비하면 격이 떨어지는 동맹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서독군은 군대를 만들었지만 그 지휘부는 나토군 사령부는 미군 사령부거든요. 미군이 지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일본과 독일을 미국이 인정하게 된 거는 전후에 2차 대전 이후에 경제가 확 커서 두 나라가 각각 영국을 잡아버렸거든요. 넘버 2가 지금 그 후에는 일본, 독일, 그 다음에 영국이 프랑스가 가니까 미국이 기분도 좋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내가 지휘하는 나라가 컸으니까. 지금 한국도 미국이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인정하는 건 지금 G7 수준으로 스페인을 잡았고 이탈리아를 잡았잖아요. 이게 커버리니까 인정받는 겁니다. 미국은 동맹국, 자기가 도와줬던 나라들이 동맹국이 크면 자기 체제가 우월한 게 임명되니까 적대국이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죠. 이게 민주 평화론의 또 하나의 토대가 되는 겁니다. 미국의 국제정치 이론 중에서 그 현실주의 이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민주평화론이 있잖아요. 민주주의 체제와 같은 나라끼리는 안 싸우고 따라서 미국은 자기네 체제를 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1차 대전 때 국제연맹 만들고 2차 대전 이후에 국제연합 만들어서 유엔 만들어 퍼뜨렸는데 바로 이게 증명이 된 게 한국하고 독일, 일본 사례인 겁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국가 관계는 되는 건데요. 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은 이후에 한국에 왔던 중국 대사는 레이빈, 닝푸쿠이, 그 다음에 장신선, 추고홍, 그 다음에 지금의 싱하이밍입니다. 근데 세 번째 인물인 장신선 이전의 중국 대사는 중국 외교부에서 부국장급 정도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부국장급이면 우리나라는 부국장이 좀 없죠. 우리나라 과장들이 보통 3급, 요즘은 이제 3급들이 합니다. 옛날에 4급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고위에 뭡니까? 갑자기 생각나네요. 무슨 관 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국장급들이 있는데, 부국장급들이 왔어요. 한 2급 정도 되는 사람이 온 거죠. 그럼 이제 장신선이 근데 국장급으로 왔는데, 근데 그가 어떤 말을 했는가? 그때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천안함 사건은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한국 문제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국가관계에서요, 이제 국장급이 대사로 온다는 건 뭔가 하면은, 부국장급쯤 되게 되면은, 이 외무고시한 친구들은 좀 죄송합니다만 못 사는 나라, 시시한 나라에 대사로 갑니다. 대사도 외교관계도 1급, 2급, 3급이 있어요. 3급지 대사는 이제 뭐 아프리카나 남미 이런 나라에 처음 대사를 대사들이 보통 2번 외교관계자들이 2번 합니다. 3급지 대사하고 난 다음에 2급지 대사로 나갑니다. 그게 어디냐? 뭐 영국, 2급지는 좋은 나라죠. 좀 제법 알려진 나라. 그 다음에 제1급지는 뭐냐? 그건 아주 중요한 나라. 우리 같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영국 같은 주요한 나라들은 거기엔 정치적으로 보냅니다. 더 센 자리죠. 물론 이제 3급지 대사하고도 뭐 스웨덴 대사 같이 좋은 자리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탈리아 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대사는 2번 하는데 첫 번째 가는 발령지 대사가 부국장,
국장급은 이상은 두 번째. 그 이상은 장차관이나 총리급들이 가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되는 거죠. 장신선 씨는 아일랜드 대사하고 한국 대사로 왔거든요. 근데 그는 우리 외교부가 갔을 때 천안함 사건은 확실한 증거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하고 중국과 좋아야 되는데 중국이 협력을 별로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싱하임이라는 사람이 현 대사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64년생이고요. 저보다도 젊은 친구입니다. 중국 천진 출생이고 북한의 사리원 농업대학을 나왔어요. 이때 이 친구가 이 대학을 가게 된 거는 그때 북중 간에 교환학생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한반도 전문가를 만든다 그래서 중국인들을, 청년들을 사리원 농대하고 김책공대로 보냈는데 그때 이걸 가서 공부한 겁니다. 그럼 농업 전문가인데 어떻게 외교로 왔네요. 그래서 88년 우리하고 이제 중국이 수교하기 전에는 북한에 있는 중국 대사관 참사관으로 초기 외교관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하고 중국이 수교해서 중국이 여기 대사관을 만들 때 3등 서기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에 가서 다시 중국 대사관 대사 대리 잠깐 했었고요. 그 다음에 주한 중국 대사관 참사관 하다가 몽골 대사를 했습니다. 한번 대사를 했죠. 아까 대사 대리는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임주로 한국에 왔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이나 베트남, 인도에 보내는 중국 대사보다는 약간 격이 낮은 대사를 보내고 있는, 같은 국장급이라도 또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한국에 왔을 때 2020년 초에 왔는데 그때 바로 우한 코로나, 중국 코로나가 발생했죠. 근데 그는 한국말을 잘해요. 사리원 농대를 나왔으니까. 북한도 잘 알겠죠. 2020년 2월 2일 중앙일보의 인터뷰에서 그때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은 뭐 백신 갖고 오니까 좋아하고 또 고전에는 백신 K방역 잘했다고 하는데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았잖아요. 운이 좋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때 싱하이밍이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중국인 입국 막지 말아달라고 하는 내정 간섭적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희상 의장이 있는 국회를 방문해서 또 한국이 그때 중국 많이 도와줬거든요. 의료품. 감사한 표시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말 잘하니까 2월 4일 한국어로 기자회견 하는데 상당히 오버한 발언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3월 17일에는 기자회견에서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오신다 뭐 이렇게 중국 내 한국인들을 박해하고 있지 않다 하는 용어로 막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싱하이밍이 좀 관심을 끌었죠. 그리고 5월 26일 날 우리 동아일보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 싱하이밍이 중국에 있는 CCTV와 화상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가 한국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 홍콩 보안법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홍콩 보안법 때문에 홍콩의 젊은 학생인들이 탄압받고 한 거는 반민주적이라는 법이라는 건 다 아시죠. 한중 양국은 전통적으로 핵심 사안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온 우호국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홍콩 문제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는 한국에 홍콩 보안법을 만든 배경을 소개하고 한국이 이해와 지지를 해줄 것으로 믿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얘기면 한중 공동성명 나왔는데 왜 싱하이밍이 그다음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왜 반대 소리를 해? 우리 외교부 관계자가 선배님 했대는데. 이 싱하이밍은 뉴스공장에 나와가지고 좀 우리 국민들이 빨끈하고 저는 이런 문제는 안 다룹니다만 어쨌든 그때 뭐 김치 논쟁이 붙었는데 중국 거냐 한국이냐. 사천성에 가게 되면 파오짜이라고 중국 뭐라 그러나 파오차이 지죠 지. 우리 물김치 같은 거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 백김치라 그래야 되나. 그거하고 한국의 김치는 다른 것인데 언론이 번역을 잘못해서 같은 중국 것이라고 했다. 뭐 그렇게 뭐 해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참고로 DJ의 아들인 홍업이 닮았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 비슷해요. 네. 자, 싱하이밍이 한국에서 설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전에 추공 대사 굉장히 얌전한 그리고 학자처럼 생겼는데 그도 만만치 않은 협박을 우리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저는 추 대사가 모 대학에서 이제 명예박사 받을 때 지켜보면서 그 연설하는 거를 쭉 듣고 메모해 놓은 게 있는데 한 방 붙으려다가 뭐 자리가 자리인 만큼 피한 적이 있는데 상당히 이 사람도 오바를 많이 했죠. 이 양반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외국 대사 중에서 제일 먼저 쫓아와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놓고 아주 이게 화제였던 건데 2019년 11월 28일 국회에서 한중관계의 오늘과 내일이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때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 의원들이 연 건데 거기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에 미사일 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게 뭔가 하면 제가 어제도 얘기했던 IRBM을 한국에 배치할 문제. 이런 질문이 딱 나오니까 바로
한국 정부는 충분한 정치적 지혜가 있으므로 잘 대응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 말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내정 간섭이죠. 미국이 한국에 중국을 겨냥한 전략 무기를 배치한다면 어떠한 후과가 있을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중국도 참여하라고 하는 글로벌 INF는 반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서 서영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과 중국, 미국, 러시아가 다 참여하는 글로벌 INF 같은 또 새로운 핵조약을 맺으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비현실적인 이야기다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럼 중국은 뭐냐? 중거리 핵 탄도미사일을 다수 만들어서 한국과 대만, 일본, 괌, 베트남 이렇게 겨냥하면서 여기서 왕노로 타려고 하는, 그게 중국의 이제 천하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오팅양이 쓴 겁니다. 천하체계.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중국이 어떠한 세계를 만들고 싶어 하는지 껍데기를 벗겨서 천하체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있습니다. 중국의 패권주의가 드러난 책이죠. 그 세미나에서 중국이 먼저 미국에 중거리 핵전력 감축 조약을 제안한 건 어떻게 했느냐라는 제안을 하니까 그것도 무시하면서 중국과 미국의 미사일 기술 수준이 같지 않은데 새로운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러니까 중국은 좀 더 중거리 핵 IRBM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보유한 중거리 미사일 전력을 중국과 같은 수준으로 줄인다면 그때 미국과 군축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 근데 이 말이 엉터리예요. 미국은 중거리 미사일 전력이 없습니다. 소련과 맺은 INF 조약에 따라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군축 협상을 한 적이 없어요. 소련은 미국과 솔트라든지 스타트 같은 협정을 많이 했지만 중국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러시아와 맺었던 중거리 핵전력 감축 조약 INF죠. 그 파기할 때 러시아가 먼저 조약을 파기하자고 했고 중국은 이에 가입하지도 않았다라고 주장했었는데 그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러시아는 INF를 준수했고 중국은 중거리 미사일을 소수 보유했지만 방어용일 뿐이다 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방어용? 제가 그 전에 중국 가서 보니까 중국 TV에서 쭉 나오는데 중국의 5개 핵기지를 보여주면서 그 언론도 자유롭게 보도하더라고요. 이건 베트남 때리는 거, 한반도 때리는 거, 일본 때리는 거, 인도 때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ICBM 설명 안 해요. 그렇게. 그 다음에 또 소련 때리는 거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근데 미국 국방부가 비교적 전 세계 정확한 정보가 많은데 그 정보, 거기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5월에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이 보유한 중장거리 미사일은 1150기나 됩니다. 매우 많습니다. 단거리 미사일은 750기밖에 안 되고요. 미국은 IRBM이 없습니다. 중국의 제가 ICBM은 20기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중국이 갖고 있는 건 18기인가 20기밖에 안 되고 나머지 대부분이 IRBM입니다. 우리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대사는 중국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힌다 그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북한은 핵을 포기하려는 용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은 계속 북한이 핵 가진다는 걸 반대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액션이 없어요. 나토의 나토. 나토가 북대서양 조약기구라는 뜻도 있지만 No Action Talk On이라는 뜻도 되잖아요. 말만 떠들고 행동은 안 하는 거. 중국은요 북한 핵 가지면 안 된다고만 하고 없애는 행동을 안 해요. 미국처럼 제재도 안 강합니다. 그리고 미북 정상회담 할 때는 시진핑이 김정은이를 몇 번이나 불러서 만났습니까?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했죠. 우리가 북한을 더욱 격려해 비핵화로 가는 발걸음을 내딛게 해야 한다. 추대사가 그랬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적절한 상황에서는 제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는 것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엔 제재에 참여해 놓고 유엔 대북 제재를 개정하자는 게 중국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말하면 제가 어제도 그저께도 햇볕 정책의 잘못된 점을 이야기했죠. 적한테 왜 쏘여주냐. 적 말고 적 주변에 있는 사람을 햇볕 정책을 해서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지 그랬지 않습니까? 김대중부터 잘못 시작된 햇볕 정책을 핵을 가진 북한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중국입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과 경제관계를 많이 맺었지만 안보관계는 잘못 맺어왔던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부터 속은 이후로 잘못 판단한 이후로 햇볕 정책을 우리가 잘못해온 겁니다. 외교와 정보, 군사사격은 매우 냉혹합니다. 이쪽이 제 주로 전공인데 제가 가끔 국정원 친구들을 보고 이런 얘기해요. 당신 정보활동 잘해? 내가 잘해? 그러는데 난 내가 잘해 그럽니다. 왜 이렇게 오만을 떠느냐?
국정원 직원들은 국정원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고 정보를 가져갈 권한이 있잖아요. 근데 기자는 없어요. 근데도 내가 빼내서 특종하니까 내가 더 능력 있지,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대신에 국정원 직원들은, 외교부 직원들은 해외에 나가서는 법의 보호를 못 받고, 우리나라 법의 보호를 못 받죠. 거기서 해야 되니까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탁월하. 그런 데서는 거기서 잘해야 잘하는 거지, 국내 정보 활동 잘하면 누가 못해. 경찰도 마찬가지고. 자,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격상됐을 때 한국에 있던 중국 대사가 리빈인데, 리빈은 56년생이고 베이징에서 났죠. 이 사람 좀 주목해야 됩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77년부터 외교부에 근무했고,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했고, 우리 대사관 근무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대사로 왔는데, 이 사람이 2001년도에 북한에 있을 때, 그때 갑자기 김정일이 중국 대사관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리빈하고 5시간 동안 술자리를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근무를 마친 다음에는 한반도 사무특사, 그러니까 중국 외교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전문 책임자로 있었죠. 그리고 산둥성 웨이하이시 수석 부시장으로 좌천됐다가 갑자기 구속됩니다. 중국은요, 중국 공산당은 정보전에 능합니다. 장개석 측근한테 자기네 권터 기욤 같은 사람을 불한테 집어넣듯이 집어넣어갖고 국공 내년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주 보안에 예민한데, 바로 리빈이 한국 대사를 지내고 잡혀 들어갑니다. 그러한 일을 중국에서는 누가 밝혔는가 하면 김일남, 우리 발음, 중국 발음은 진이남이죠. 중국 국방대학 교수인데 소장입니다. 소장. 당시 소장입니다. 근데 우리로 따지면 준장이죠, 사실은. 걔네 소장은 별 하나니까. 2012년에 고난휘항, 우리말로는 고난과 휘한 찰랑이 되겠죠. 중국 발음으로는 그냥 고난휘하이라는 책을 냈는데, 거기에 외국에 매수된 중국 관리, 중국 정보를 넘긴 8가지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국군 대령이 관련된 중국 군인들이 정보를 넘긴 게 3건, 대사 등 공무원이 넘긴 게 3건, 국영기업체 사장이 관련된 게 1건, 사회과학원 연구원 건이 하나입니다. 그 책에 따르면 리빈은 한국 정보를 위해 일했다. 때문에 2006년 12월 국가안전부가 우리를 얘기하면 국가정보원입니다. 거기에 체포돼 2007년에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때 중국 언론은 경제범죄를 저질렀다, 돈 받았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고, 한국 언론은 군사기밀을, 국가기밀을 한국에 넘겼다 이렇게 보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김일남 교수는 어느 나라 대사가 외국을 위해 스파이 짓을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라고 말한 적이 있고, 그런데 우리 중국에는 있었다. 누구냐? 리빈이다. 당국은 어쩔 수 없이 그가 저지른 경제범죄에 대한 문제만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정보 넘긴 건 말을 안 했다는 얘기죠. 리 대사가 조국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 너무나 치욕스러워 중국 국민들은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리빈이 어떻게 중국 정보를 우리한테 넘겼는지는 중국도 안 밝혔고 우리도 밝힌 적이 없습니다. 서로 창피하고 서로 손해니까 얘기 안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중국의 거시경제를 다루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 전국사회보장기금의 판공처의 주임인 퉁다닝이라는 사람이 대만에게 정보를 줬습니다. 중국 국무원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문건을 넘겼습니다. 그 덕분에 그는 대만 총통으로부터 훈장도 받고 미화 25만 달러를 받았는데, 그때는 뭐 중국과 대만 관계가 좋았으니 가만히 있었겠죠. 그러다 중국이 체포해서 2006년 사형을 시켰습니다. 정보를 줬다는 거죠. 그리고 홍콩 주재 연락 판공실 비서장 차이샤오홍, 이 영국에 기밀을 준 혐의로 중국은 15년형을 때린 적이 있고요. 캉르신, 중국 핵공업 집단 총경리, 중국 뭐라 그럴까요? 한국 수력 원자력 같다 그럴까? 거기 사장이죠. 근데 그는 사장이면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인데, 그가 한 10억 위안의 뇌물을 받고 중국 원자력 산업에 대한 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에 팔았다라고 해서 중국은 간첩 혐의로, 그 당시에는 중국 관리 중에서 가장 높은,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이니까, 아까 리빈보다 더 높은 자리죠. 사형을 선고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집행유예로 그냥 무기 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후진타오는 아주 그냥 전체 다 조사하라 그랬었죠. 그 다음에 중국의 사회과학자인 루체나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이 한국, 미국, 러시아, 일본, 대만 등 5개국을 위해 일한 혐의로 20년형을 구형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일남 아까 소장은 중국 국영 CCTV에 고정 출연자로 나왔는데 그는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국 국방부의 미주국 국장 지낸 시진핑
대령이죠. 그는 이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을 모시고 중국 군에 있는 간부들을 모시고 주로 미국에 가게 되고 영어 잘했겠죠. 그런데 2000년 12월 미국 방문한 도중에 미국은 망명했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미국 CIA가 했던 미인계에 걸린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85년도에는 중국 안전부, 즉 우리는 국가정보원이죠. 거기 처장이면 뭐랄까 한 2급, 3급, 2급쯤 됩니다. 높은 사람이죠. 위창성이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CIA를 위해서 30년 동안 이중 간첩을 한 걸로 보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국의 전설적인 스파이 진우타이도 중국에서 CIA를 위해서 정보 활동을 했다가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나오는 공군 잡지사 부사장 자스칭 공군 대령도 개인적으로 진급하지 못하니까 불만을 품고 USB를 항문에 집어넣고 홍콩으로 나가서 CIA 정보를 넘겨줬다. 그래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집행유예로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친첸이라고 우리 중국 북한군에도 왜 정치군인들이 있는 정치부가 있는데 이 총정치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일본 주재 무관을 했는데 그때 이 친구가 일본에 협력하면서 가끔씩 정해진 일본하고 약속한 시간마다 창문을 열어줍니다. 창문을 열어주면 전자파를 때리면 이 중국 대사관 내에 정보를 구하죠. 그렇게 협력하고 뭐 중국 대사관에 도청기도 만들어줬다 그래서 붙잡혀서 사형 선고 받았다가 집행유예를 현재 그러고 있답니다. 무기 상태죠. 이들은 다 이중 간첩이었다고 보는데 이렇게 중국은 자기네 외교관들을 한번 빡빡 조입니다. 무관도 조이고 학자도 조이고 이렇게 되면 중국 외교부 직원들도 이제 중국을 위해 뛰게 되죠. 추구원 같은 사람들이 막 굉장히 약해 보이는 사람인데 막 우리 협박하는 발언을 하게 되는데 시잉하이밍도 지금 상당히 센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리빈이 어떤 꼴을 당했는지 알기 때문이죠. 네. 자, 우리 중국을 좀 알아야 됩니다. 2003년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은 게 노무현 대통령이죠.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도 이제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어떻게 해보려고 후진타오한테 한중 군사 핫라인 만들자라고 합니다.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명박이죠. 이명박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맺고 야 한중 군사 핫라인 만들자 했다. 안 해줍니다. 근데 그걸 해낸 게 누구냐?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과 아주 사이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박 대통령은 북경대학 연설하고 시진핑은 서울대학 가서 연설했습니다. 시진핑 관인가가 저 서울공대 가면 있죠. 그때 우리나라 대학생들 중국의 동북공정 하는 거 다 하면서도 입도 뻥긋 못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걸 쓸 시기가 왔어요. 북한이 5차 핵실험했을 때 박 대통령이 전화 겁니다. 시진핑이 안 받아요. 그래서 야 이거 못 믿겠구나 해서 중국하고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사드 배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박 대통령이. 그리고 한일 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를 맺게 되고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해서 중국하고는 안 된다. 한미일 공조도 하고 딱 돌아갑니다. 중국이 배신하니까 큰 빅엿을 먹인 거죠. 그러니까 그 보복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리고 나서 촛불 시위가 일어날 때 중국 유학생들이 그 시위에 참여했다라는 주장이 나오죠. 그걸 처음 보도했던 게 저입니다. 이정훈 그때 동아일보 블로그를 운영했는데 거기에 보도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시진핑이 중국은 한국을 거치게 다루는데 거기에 대상이 됐던 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이상하게 친중으로 갑니다.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어떻게 해보려고. 주사파 생각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중국에 국빈 방문을 하는데 중국은 박근혜한테 당한 게 있으니까 혼밥 먹게 하고 한국 기자 두드러 패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리고 싱하이밍을 보내갖고 한국에서 마구마구 발언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모군란이 일어났을 때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그 쿠데타를 조선은 막지 못해요. 그래서 이모군란 일으킨 세력은 또 그때 와있던 일본군을 두드러 패고 죽이고 하니까 일본 공사가 도망갑니다. 배 타고. 그러니까 무법천지가 되니까 조선은 못 막죠. 믿었던 일본도 못 해주니까 청나라 요청합니다. 청나라 군대 가서 진압합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외교관이 누구냐? 25살짜리 원세계가 옵니다. 원세계. 위안스카이가 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받았던 벼슬이 뭐 쭉 있는데 마지막 말이 감국 대신, 나라를 감독하는 대신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인력거를 타고 조선 왕실까지 들어와서 임금한테 상대하고 이렇게 막 명령을 하게 되죠. 그리고 조선 실력자들은 딸을 바쳐갖고 가까이 가려고 막 노력하죠. 위안스카이 아들이 미국에 살았는데 그 어머니가 조선 여인이란 건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조선 사대부들 참 치사했죠. 그리고 나서 그때 이모군란 이후에 조선하고 청은 근대식 조약 관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외교를 트는 문서, 제가 아까 한중 관계는 복귀라 그랬는데 한중 외교 관계의 시작은 조선과 청이 맺은 조선과 조청 수륙 무역 장정입니다. 바다와 육지로 무역을 하는 장정인데 이때는 장정이란 말을 썼어요. 이때 중국이 조약이란 말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이미 남경 조약 영국과 맺었고요. 숱한 나라와 조약을 맺었습니다. 조약보다 한 단계 떨어지는 게 장정입니다. 중국은 우리를 속국으로 봤기 때문에 장정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좀 따로 좀 페이퍼를 만들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발표를 하겠습니다. 계속 우리를 속국으로 보고 그 내용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속국인 것처럼 이렇게 전문에 나와 있습니다. 싱하이밍이 제가 보기에는 제2의 원색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오만한 발언을 많이 했거든요. 자, 외교 관계가 이렇게 불편해지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YS 때 일이죠. 이건 제가 공작이라는 책에도 썼던 건데 러시아에 파견되어 있던 우리 안기부 화이트 직원이죠. 외교관에 가 있던 직원이 러시아 외교부의 아시아 담당 부국장을 매수합니다. 그래서 북한 정보를 빼내죠. 그걸 러시아의 FSB 연방정보부가 알고 페르소나 논 그라타 기피인밀로 이 화이트를 나가라 그럽니다. 그때까지는 한러 관계가 정말 좋았어요. 그 2002년인가 그게 언제죠? 월드컵 때만 해도 막 미국하고 뭐가 붙으면 러시아 응원해주고 막 그랬어요. 얼마나 국익이 당했으면 추방합니다. 그때 러시아 외교관은 굉장히 심한 징역형을 받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러시아 대외정보부 요원으로 화이트로 와 있던 사람을 쫓아냅니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쫓아냅니다. 맞추방합니다. 이 외교관계에서 불편해지면 이렇게 추방할 수 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YS가 외교를 되게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때 북한에 대해 잘 하려다가 거꾸로 당합니다. 강릉 잠수함 사건 당하니까 북한 잠수함 나온 정보 다 구해 그러니까 미국의 해군 부관으로 가 있던 백동일 대령이 막 열심히 하다가 미국 해군부에 문관으로 있던 로버트 킴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으로부터 이제 자료를 받죠. 근데 그게 걸려서 이분도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한국에 돌아옵니다. 백동일 대령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고요. 싱하이밍 대사가 지금 지나치면 페르소나 논 그라타를 적용하는 걸 검토하라는 게 오늘의 저희 주장입니다. 그것까지는 못 가더라도 경고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한 동맹관계인 한미가 중국의 내정 간섭을 하지 않고 한미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자국의 외교부 대변인이 떠들면 되지. 무슨 대사가 이렇게 마구 떠들어요. 감국 대신인가요? 한국 외교부는 배짱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상태에서 중국 대사 싱하이밍을 추방하면은 중국이 팔팔 뛸 것 같죠? 중국 못합니다. 지금 미중 대립이 이렇게 자심한데 한국에서 한미 공동성명 때문에 중국이 반발하니까 대사 추방했다 그러면 일본도 중국 대사 떠들면 보낼 수 있고 인도도 그럴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중국은 너무 고립되거든요. 전 세계 창피하니까 못합니다. 일할 때 우리가 중국을 꽉 잡아야 돼요. 중국이 너무 오만했잖아요. 제가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박근혜 정권은 보수파로 보입니다. 그럴 때 중국하고 붙잡고 짝짝꿍 해갖고 같이 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중국을 후려쳐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외교는 정상화됩니다. 보수파가 공산주의 세력에 접근하고 좌파가 공산 세력을 제어할 때 중국은 정신 못 차리고 우리 국익은 올라가는 겁니다. 빨간 넥타이 메고 공산 세력 딱 겁주고 파란 넥타이 메고 빨간 세력하고 같이 지내는 게 그게 국가적으로는 유익한 겁니다. 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 한미 공동성명을 훼손하는 싱하이밍에게 경고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주도가 돼서 이렇게 한미 공동성명 맺고 왔는데 이제는 한중 외교전을 펼쳐야 될 때 아닙니까? 미국하고 그런 관계를 그렇게 발표하고 나서 중국하고 또 이러고 가면은 소병을 우연처럼 가면은 이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렇게 중국을 잡아놓으면은 북한이 고립돼서 우리가 원하는 대화로 나옵니다. 코너에 몰리니까 살아야 되니까. 소련이 붕괴되고 했을 때 북한이 우리가 하자는 회담에 나와서 남북 기본 합의서 맺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하고 딸려오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도 모르시나요? 자, 저는 문 정권의 외교 능력, 정의연 장관의 외교 능력 궁금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 싱하이밍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봐라. 정의영 외교부 장관. 오늘의 저희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